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잠시만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또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지금 큰손들이 전부 다 먹고 나간 다음에 들어온 거 아닐까. 근데 이번에 한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라울 팔이라는 사람인데 헤지펀드 출신의 매크로 투자자고요. 리얼비전이라는 글로벌 금융 미디어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늦은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 열린 어떤 창문 앞에 서 있다라고요. 근데 그 창문이 지금 닫히기 일보 직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 건지, 그리고 왜 지금이 마지막인 건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울 팔이 한 말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영어로는 오너십 레이어, 우리말로 풀면은 소유의 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인터넷이 처음 깔리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때 일반 사람들은 인터넷 회선을 깔고 케이블을 깔고 통신망을 만드는 회사를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대기업이나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냥 인터넷을 쓰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근데 라울 팔이 말한 건 뭐냐?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인터넷이 깔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반 사람들도 그 인프라를 직접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의 통신망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다 대단한 말인 거냐. 근데 라울 팔이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한 가지를 강조를 남겼는데요. 지금이 바로 월스트리트보다 앞서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 영어 표현으로는 프런트런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반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봤을 때 일반 개인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잡은 경우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항상 큰 손들이 먼저 들어갔었고 개인들은 뒤늦게 따라 들어가가지고 물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거고, 이번에 일반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고요. 기관들이 뒤늦게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지금이 마지막일까요? 그리고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바로 라울 팔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을 기하급수적인 시대라고 불러요. 영어로 exponential age인데요. 무슨 뜻이냐? 변화의 속도가 평소처럼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확 빨라지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라울 팔이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가 옛날 인터넷이 퍼지던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고요. 이번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인공지능이 인터넷 시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홀더들이 평소에 익숙한 얘기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바로 4년 사이클이라는 말인데요. 비트코인이 보통 반감기라는 게 와가지고 4년에 한 번씩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라울 팔이 말하고 있는 그림은 조금 달라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4년을 기다리는 게임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훨씬 더 빨리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을 드리고 있는 거고, 물론 4년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라울 팔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이 압축되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걸까요? 라울 팔은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한 가지 숫자를 꺼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크기가 약 3,7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시장이 10년 안에 13경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13경원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냐? 지금보다 시장이 약 37배 정도 커진다는 뜻이고, 물론 이건 라울 팔 한 사람의 전망입니다.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한 명의 매크로 투자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다만 이 사람이 그냥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또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터라는 기관 대상 리포트를 20년 넘게 발행한 사람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라울 팔이 말하고 있는 13경원이라는 숫자, 그게 지금 시장 전체 크기인데 이 안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절반 가까이 됐었죠.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봐도 비트코인 한 종목만 따져도 지금보다 몇 배가 더 커질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게 단순한 비례 계산이죠. 실제로 비중이 그대로 유지될지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라울 팔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안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할 자리는 여전히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냐?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 라울 팔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요. 또 그 흐름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기관이랑 큰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겠는데 라울팔이 그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봤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일반 개인 투자자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다만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갑작스럽게 꺾인다거나 각 국가의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새로 만든다. 그럼 흐름이 늦춰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울팔의 말을 그대로 믿고 또 전재산을 넣어라 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라울팔의 인터뷰가 우리한테 남기는 핵심은 결국에 이 세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인프라 한 조각이라는 점, 그 인프라를 일반 사람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 전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라울팔의 말처럼 인프라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 위에서 움직이는 알트코인들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외 거래소나 선물 매매를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 위험한 방향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그냥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운영을 하시면서 정말 어렵고 모르겠다 싶으시면 매달 날짜를 정하시고 비트코인, 리플 XRP 여러가지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이런 대형 코인들을 모아나가는 전략들 세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내가 지금 매수하는 시점이 고점일지 저점일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럼 매달 만약에 정해진 날짜에 같은 자금을 분할로 모아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시점이 고점일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저점일지라도 결국에 꾸준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 평단을 중간에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만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 이런 것들 청산으로 투자금 전체가 증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반드시 상기시켜 주시고 업비트 빗썸으로 하시면서 현물 매매로서 이 단거리 달리기보다는요 중장기 시장을 길게 여유롭게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년 1월부터 코인으로 번 돈에 진짜 세금을 내야 되나? 아니면 또다시 미뤄질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건가? 지금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앞으로 한두 달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 결정의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려 보려고 하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사실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지금 법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으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이 붙을 예정입니다. 1년에 250만원 넘게 번 부분에 대해서 22%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코인으로 1년에 1억 원을 벌으셨다면 250만원을 빼고 나머지 9,750만원의 22% 그러니까 약 2,145만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2천만원이 넘는 돈이 한 방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가슴이 조금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이 하나 올라왔죠. 코인 거세를 아예 없애달라는 청원이었었고 근데 이게 단 8일 만에 5만 명을 넘겼습니다. 5만 명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국회 규정상 청원이 30일 안에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온라인 민심 정도가 아니라 국회가 공식적으로 답을 내놔야 되는 안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5월 2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라는 곳으로 이 청원이 정식적으로 회부됐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진짜로 폐지가 되는 거냐? 여기서부터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성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로 아예 없애자는 폐지, 두 번째로 시행 시기를 또 미루자는 유예, 세 번째로 시행은 하되 내용을 한번 다듬어 보자 이런 보완이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향성이 그냥 동등하게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정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방향성을 밀고 있고요. 또 그 힘의 균형이 바로 우리가 보셔야 될 진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당 쪽 움직임을 살펴볼게요.
이 국민의힘은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코인세 폐지를 정식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은 하반기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까지도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강력한 발언들인데 1호 법안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송원석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미 지난 3월 달에 코인세를 없애는 법안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요. 이 폐지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것처럼 보이시겠는데요. 근데 이야기가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 정부 쪽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다가오는 7월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 코인 과세를 미루는 내용들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신호로는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당이 폐지하겠다고 외치는데 정부는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실무는 정부, 그중에서도 국세청이 하죠. 근데 법을 바꿀 권한은 국회에 있죠.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바꾸지 못하면은 정부는 원래 정해진 법대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국회가 시한 안에 법을 바꾸면은 그때서야 폐지가 됐든 유예가 됐든 효력 자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정치적인 외침이랑 실제 시행은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뭘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완전 폐지보다는 시행을 한 번 더 미루거나 아니면 제도를 손보는 방향성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먼저 코인 과세는 이미 2번이나 미뤄진 전례가 있었고 처음에 시행 예정이었던 시점에서 계속해서 뒤로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청원 자체가 5만 명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폐지가 되는 게 아니죠. 상임위에서 9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되고요. 그 결과를 의장한테 보고한 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정부로 넘어가는 절차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이 내년 1월 시행 전에 끝나야지만 됩니다. 시간이 빠듯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일단 시행을 미루고 그 사이에 제도를 다듬는 쪽이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더 받아들여지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 게 있어요. 국세청이 이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시스템을 갖추는데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갔다는 뜻인데요. 근데 갑작스럽게 또 폐지로 가버리면 그동안 들인 비용들 전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그냥 없던 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의 유예, 그리고 그 유예 기간 동안 세부 규정들을 정비하는 흐름들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겁니다. 물론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치 지형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고요. 그 결과가 국회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면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그 이상은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코인 과세는 내년 1월달 시행 예정이지만 폐지 청원이 5만 명을 넘어가지고 국회로 넘어갔고 지금 폐지랑 유예랑 보완 이 세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다시 한 번의 유예 그리고 제도 보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매도를 서두른다거나 감정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유예가 결정된다면 그 유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될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호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리플 XRP가 오르지 않는 이유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리플이고 XRP고 법안이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호재들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분위기 자체가 상승세로 바뀐다라는 것은 어려운 게 어쩔 수 없는 지금 시장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법안 통과하면 올라야 되는 게 당연한 시장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리플 XRP가 상승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흐름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차라리 지금 안 좋을 때, 낮은 가격일 때 얼마나 잘 모아두고 또 평균 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 조금 더 살 걸 여러 가지 후회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투자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2026년 5월 26일 리플레저 재단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제안서 하나를 공식으로 올렸어요. 이름이 AMM V2 자동화 마켓 메이커 버전 2라는 뜻입니다. 이 코인데스크랑 여러 가지 외신이 같은 날 일제히 보도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시만요. 이 AMM이라는 게 뭐냐?
어렵게 들리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사고 팔지 않더라도 코인이 자동으로 거래되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거래소 직원도 없이 돌아가는 무인 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까지 리플 레저, 줄여서 XRPL의 자동 거래소는 한 가지 방식만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가격 구간에 돈을 똑같이 쫙 깔아놓는 방식들, 이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처럼 가격이 출렁 있는 자산에는 괜찮은데요.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자산에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넣더라도 일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돈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그냥 기능 좀 개선하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번 제안서에서는 세 가지 모델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가 집중 유동성이라는 모델입니다.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는 가격대에서만 돈을 집중해서 깔아두는 방식들인데, 같은 돈을 넣어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스테이블 스왑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건 가격이 거의 똑같은 자산끼리 바꾸는데 특화된 방식들입니다.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건데, 여기서 코인 좀 보신 분들 살짝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집중 유동성이라는 모델, 이건 사실 유니스왑 V3라는 이더리움의 대표 자동 거래소가 2021년 이때부터 도입해서 디파이 판도를 바꾼 기술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스왑 같은 경우는 커브 파이낸스라는 또 다른 거인이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온 모델이고요. 코인페이퍼랑 MEXC 뉴스에서도 똑같이 이 두 가지 모델들 직접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리플이 지금 이더리움 진영의 디파이 양대 산맥에서 핵심 기능들을 하나씩 뜯어와가지고 자기 체인 위에 동시에 얹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평범한 업데이트가 아니냐? 보통 새로운 체인은 둘 중에 하나만 따라가죠. 근데 리플은 두 개를 같은 제안서에 묶어가지고 한 방에 가져왔습니다. 그럼 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인 건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리플이 작년부터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고 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잘 돌려면은 그 코인이 거래되는 풀 자체가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돈 굴리는 기관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1억 원짜리 거래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확 튀어버린다. 그럼 그걸 누가 쓸까요? 이번 제안서에서 리플 레저 재단이 직접적으로 말한 타겟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 외환, 그리고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시장입니다. 코인타임즈랑 머니체크 보도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즉 이번 AMM 개편은 단순하게 기능 추가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RLUSD를 비롯한 기관급 자산이 리플 레저 위에서 제대로 거래될 수 있는 인프라를 미리 깔아두는 작업이다. 이런 해석 자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게 XRP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오실 텐데요. 리플 레저에서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아주 작은 양의 XRP 수수료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없어진다라는 건데 이걸 소각이라고 부르죠.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크지 않아가지고 이 소각량 자체가 미미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AMM 개편으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 외환 거래, 실물자산 거래가 리플 레저 위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라지는 XRP가 늘어납니다. 시장에 돌고 있는 XRP의 총량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번 AMM 개편은 가격을 한 번에 띄우는 호재가 아니라 대신에 XRP라는 코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자체를 천천히 끌어올리는 구조적인 호재입니다. 이 둘 자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호재로 묶으시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짚으셔야 될 부분도 있겠죠. 이번 제안은 아직까지 초안 단계입니다. 코인데스크랑 블록코노미 보도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리플 레저의 수정한 통과 절차를 거쳐야지 실제로 네트워크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단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 종합해봤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흐름인데요. 리플은 지금 RLUSD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또 동시에 리플 레저를 기관급 디파이 체인으로 키우고자 움직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AMM V2 제안이 정식 통과돼가지고 네트워크에 활성화되는 시점들, 그리고 RLUSD의 거래량과 활용처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점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구간이 XRP 가격의 진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플 레저의 AMM V2 제안은 리플의 결제 인프라에서 기관급 디파이 인프라로 정체성을 확장하는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XRP의 가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답답해 보이시더라도요, 그 밑에서는 또 다른 시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한 개 남기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AMM 개편과 RLUSD 확장 자체가 정말로 강력하게 맞물리는 순간들이 온다면은
그때 XRP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가격대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번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XRP 차트로 같이 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 잘못 시작하면은 아차했을 때 청산당하거나 투자금이 사라지거나 위험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몇 %만 하락해도 청산당하고요. 또 투자금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평생 모은 자금들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해외 거래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보내시다가는요. 투자금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인 거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차라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 습관들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리플 차트 보고 계신가요? 이번에 또 떨어졌습니다. 1,800원, 1,900원대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센티멘트라는 회사에서 이상한 숫자 하나를 발표했어요. 1.1 이게 단순한 숫자 같죠? 근데 이 숫자가 올해 들어가지고 5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4번은 전부 다 똑같은 결과로서 귀결이 됐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잠깐 짚고 갈게요. 솔직한 말로 요즘에 리플 들고 계신 분들 마음 자체가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1월달에 한번 크게 올라간 다음부터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1,9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만 봐도 답답한데 더욱더 마음 무거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지금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약 60%가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손실 구간에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같은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더 버텨야 되나 이 생각뿐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조용히 사고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 센티멘트가 말한 1.1이라는 숫자가 뭔지부터 풀어드려 보자면은 센티멘트는 전 세계 SNS랑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매일매일 세어보는 회사입니다. 좋게 말하는 댓글들, 나쁘게 말하는 댓글들 이걸 비율로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센티멘트가 발표한 비율이 바로 1.1대 1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11명이라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10명이라는 뜻입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 코인 시장은 좋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1.5, 2.0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1.1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다. 이런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안 좋은 신호 같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센티멘트가 같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시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이 비율이 1.1 근처까지 내려간 적이 여러 번 있었고 4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한 번, 5월 1일에 또 한 번, 그리고 5월 13일에 또 한 번, 그리고 5월 25일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럼 앞에 4번은 전부 다 어떻게 됐었을까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4번 모두 그 직후에 가격이 안정된다거나 단기적으로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장 절망한 그 시점, 결과적으로 단기 바닥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센티멘트가 직접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리플 가격은 개미들의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 한 줄이 핵심이고 역사 패턴으로 증명해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SNS 분위기만 가지고는 시장을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데이터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라고 부르는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고래라고 부르는 큰손들입니다. 보통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개미들 같은 경우에 무서워서 팔고 있고 근데 같은 시간에 고래들은 그 물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아갔느냐? 며칠 사이에 1억 5천만 개를 매집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2,800억 원 규모입니다. 적어도 큰 돈을 굴리는 쪽에서는 지금 가격을 던질 자리가 아니라 줍는 자리로 보고 있다. 이런 정황만큼은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이 진짜 위험한 자리였다면 가장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팔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보셔야 될 데이터가 있습니다. 펀딩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베팅한 사람과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베팅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지금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가격이 더 하락할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이 시장에 잔뜩 쌓여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가격이 살짝만 올라가도 그쪽에 베팅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손절이 또 다른 손절을 부르게 되면서 가격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튀어오르는 일들이 생기겠죠.
어려운 말로 쇼스퀴즈라고 부르는데 그냥 하락한 데에 베팅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항복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놓고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SNS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부정적이에요. 같은 시간에 큰손들은 조용히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떨어진다는 쪽에 돈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 이 과거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정보겠고, 지금까지 공개된 센티멘트 자료를 보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이 비슷한 조합이 나왔던 4번 모두 다 단기 반등이라거나 가격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만 놓고 보시면요,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 줄어들면서 한 번 정도는 튀어오르는 시나리오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거냐? 먼저 가격 구간부터 정리드리자면요. 지금 리플 XRP 가격을 받쳐주는 자리들, 그러니까 지지선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약 1,9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위로 막혀있는 자리, 저항선이 약 2,100원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격 사이가 지금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1,820원이 깨지면 더 아래로 내려가서 1,600원 부근까지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반대로 2,100원 라인을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뚫고 올라가준다. 그때부터는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신호가 되어줄 겁니다. 이건 제가 사라거나 팔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구간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시간 감각입니다. 센티멘트가 말하는 1.1 신호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시그널이겠죠.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작동하는 신호인 거지 1년짜리 큰 그림을 말해주는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한 가지만 보고 이제 리플은 무조건 상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흐름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제도권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몇 날 며칠의 단기 그림만 놓고 보면은 데이터는 분명히 한쪽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늘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건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을 때 본인의 판단까지 같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SNS에서 다들 리플 끝났다고 말을 할 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까지 던져버리시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하겠죠. 이 센티멘트 데이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결국 이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절망한 그 시점에 시장의 진짜 큰 손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 사실 그 자체겠죠.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이 센티멘트가 발표한 1.1이라는 숫자, 올해 들어서 5번째고 앞에 4번은 모두 단기 반등이나 가격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시간 고래들은 2,800억 원 규모의 리플을 매집했고요. 선물 시장은 떨어진다는 쪽으로 한쪽 쏠림이 강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판단하기보다도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성을 차분히 확인하셔야 될 시점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리플을 사들이고 있는 이 고래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안 좋고 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거나 아니면 전부 다 팔고 그만두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판 시점이 저점이었고 또 시간이 흘러보면은 내가 팔고 나서 상승하는 이런 상황들 반복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저점일 확률이 높고요. 내가 매수하고 싶을 때 오히려 고점일 확률이 높은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의 투자 심리를 이해하시고 또 시장을 대할 때는 냉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원칙 매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향성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에 시장을 내가 바꿀 수 없다면은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는 내가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도 좋다는 뜻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랑 스페이스X를 한 개로 합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냥 회사 2개가 합쳐지는 거 아니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요, 이 합병이 진짜로 진행이 된다면 그 안에서 신분이 가장 크게 바뀌는 회사가 아니라 도지코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드려 볼게요. 미국 경제매체 CN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측근들이랑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건데, 테슬라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라고 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셔야 됩니다. 이 합병 자체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냥 초기 단계의 논의라는 거. 테슬라랑 스페이스X 양쪽 전부 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줬을까요? 규모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1,750조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 테슬라 시가총액은 2,240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 회사를 합치면요, 무려 4,00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기술 기업이 탄생하는 건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원 안팎이니까요. 그 6배에 가까운 회사가 한꺼번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만 봐도 조금 어질어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도지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좋아한다. 테슬라가 예전에 도지 결제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도지코인 조금 보신 분들 이미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히 다른 각도예요. 지금 이 합병 얘기의 진짜 핵심은 인공지능이죠. 스페이스X는 원래부터 로켓 쏘고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깔던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 AI를 돌리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들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를 올해 초에 스페이스X가 흡수 합병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도 이제 단순하게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AI 시스템 개발 뭐 이런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두 가지 회사가 합쳐졌을 때 과연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차도 굴리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도 만들고 우주에 위성도 띄우고 인공지능도 돌리는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태의 기술 제국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은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런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죠. 기계들끼리 돈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율주행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소에 알아서 가서 충전해야 되죠. 그러면 그 충전 요금을 누가 냅니까? 자동차가 직접적으로 내야 돼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에이전트, 사람 대신에 일해주는 인공지능 비서가 다른 AI한테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 될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가 부품이 고장나면요.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머신 투 머신 결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기계가 기계한테 돈을 보내는 시스템일 겁니다. 이 결제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신용카드, 은행 송금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죠. 그리고 처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죠.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단순 결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그 조건에 들어붙는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들 말씀드릴까요? 이미 두 가지 회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은 스페이스X가 x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고 테슬라 만드는 거대한 배터리 메가팩이라는 제품을 대량으로 사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만들 때 쓰는 특수 합금을 개발하는데 스페이스X 기술을 가져다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회사는요. 이미 부품도 같이 쓰고 기술도 같이 쓰고 에너지도 같이 쓰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회사를 진짜로 한 개로 합친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결제 시스템도 자연스럽게 통일될 가능성이 있겠고 자동차 회사 따로, 우주 회사 따로 따로따로 정산하는 것보다도 이 하나의 단일 결제망으로 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의결권의 85%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결권이 뭐냐? 회사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투표하는 권리예요. 그게 85%라는 거는 거의 일론 머스크 혼자 전부 다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합병이 진행되면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큰 문제 없이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 이후에 결제 시스템을 어떤 코인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결정들도 사실상 머스크 한 명의 판단에 달리게 됩니다. 이게 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합병은 단기적으로 그냥 헤드라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뉴스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도지 가격이 흔들리는 식으로요. 근데 정말로 합병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시장에서 도지를 보는 시선이 천천히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지를 그냥 재밌는 코인, 머스크가 띄워주는 코인 뭐 이 정도로 보셨다면요. 합병 이후부터는 머스크 제국안에서 기계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일 수 있는 결제 수단 후보로 격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얼마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도지코인이 분류되는 등급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에 테슬라랑 스페이스X 합병설은 단순하게 회사 두 개가 합쳐지는 뉴스가 아니라 기계가 기계에게 돈을 보내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신호라는 거고 그 시스템 안에서 도지코인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85% 의결권이 그 가능성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를 볼 때 가격만 보지 마시고 등급이 바뀌는 신호가 나오는지를 같이 지켜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만약에 머스크가 진짜로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발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그 신호를 미리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 같이 한번 총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황이 안 좋은 건요. 그 누구도 마치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좋은 시장으로 딸깍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응 방법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차이를 알고 이제 대응 방법을 바꿀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전에 10%, 20%, 30% 쉽게 상승하던 불장 시기 여기에 대한 기억들은 내려놓으시고 차라리 지금 시장이 안 좋다면 이 짧게 오르고 하락으로 이어지는 패턴들을 알았다면은 정말 당연하게도 목표 타점에 대해서 낮추셔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무리한 목표 타점 정도가 아니라요. 적당하게 단기 고점들에서 활용하는 이유들 결국에 팔아야 될 돈인데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팔지 못하고 아쉬워하시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적당선에서 만족하고 더 상승하더라도 그냥 박수치고 말자 이런 마인드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매도하고 나서 10%더 오를 수 있고 그 이상 오를 수 있더라도 그거에 전부 다 집착하고 미련을 가기 시작을 하면요.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